오늘은 최정도 선생님 여기 놀러 오신 김에 그 최근에 쓰신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의학의 자연철학. 한의학의 자연철학, 예, 한의학의 자연철학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밤에 술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건 뭐 우리 둘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래도 어느 몇 사람들이 볼 거니까 그 선생님 개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어떤 사람이신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학부에서 물리학을 하시고 과학 철학을 이제 뭐 양자역학으로 해서 하기를 하시고, 근데 그 이후에 생물학으로 관심 분야 올려서 생물 철학, 그다음에 의학 철학 이런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의 공부 이력이 사실 이 책에 모두 다 그렇죠.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물리학 수학을 하다가 나중에 인문학으로 바꾸려고 마음 먹으면서 처음에 종교학과 역사 공부를 했어요. 근데 종교학과 역사, 종교학도 넓은 의미의 이제 인류학이죠,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종교학을 썼나? 그 얘기 또 처음 듣네. 종교학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인류학 쪽으로. 그러다 철학을 접했는데 그때 철학에 확 남게 됐죠. 그런데 시작이 자연과학하고 인문학의 융합이 아니라 짬뽕으로 시작했어요.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렇다. 아니 뭐 융합이 뭐 짬뽕 없이 어디? 그러니까는 혼란스럽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걸 저는 이중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중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려고 제 인생 내내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이중성도 갖고 있었고요. 저는 처음에 아까 종교 얘기했지만 한문 공부, 주로 불교에 관련된 한문 공부를 많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양의 논리학 공부하면서 이거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하고 완전히 다른 논리가 또 있구나. 그래서 또 그쪽으로 몸과 마음이 당겨가고 거기서 또 이중성이 또 생긴 거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좀 더 내 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 내가 스스로 하면 좀 웃기지만은 어떠한 협동적인 모습하고 항상 이제 뒤섞여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요즘 철학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욕망과 절제가 이게 진짜 욕망과 절제가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섞여 그러니까 있단 말이죠. 본질적으로 이중적이네. 그뿐만이 아니죠. 현대와 그렇지. 고대. 그렇지. 좀 좋은 말로 하면 고전과 그렇지. 현대를 왔다 갔다 하고 한평생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대충 이제 정리가 되는, 이 책에서 대충 정리를 하는 거네 그러면. 이 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 시도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책의 제목이 한의학의 자연철학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현대 자연철학이고 과학철학의 일환이에요. 근데 소재가 한의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책을 많이 써오셨는데 저도 뭐 거의 대부분 읽었지만 특히 이번 책이 난 이거 뭐 정식 출판도 아니고 그냥 근데 이번 책이 그냥 마음을 끌어잡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뭐 동양과 서양, 뭐 인문학과 과학, 뭐 이런 온갖 이중성들이 그냥 섞여 있는
그런 거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옛날에 그 표피적으로 섞인 게 아니라 깊게 섞여 있더라. 내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그 섞인 게 그냥 뭐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신과학 같은 그런 유가 있었잖아요. 네, 신과학 같은 네. 유가 굉장히 그 표피적으로 섞어놓은 그런 감이었었는데 이건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게 참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속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정식 출판하든지 뭐 해서 좀 사람들한테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기 커피가 지금 떨어지고 네, 커피 한 잔 더 드릴까? 아니 떨어지고 있어. 아니 놔두면 돼요. 특히 저는 이제 서양의학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했지만 서양의학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수채점을 주고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의학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양의학에 있어서도 이런 사유가 지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제도 뭐 한탄조로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이거를 고민을 할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건 또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바뀌기가 정말 어렵다. 지금 내란 사태가 정리 안 되는 것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책 한 권의 텍스트로 구성된 지식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것 같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너무 글 쓰는 저 자신으로는 초라하게 스스로 느낀단 말이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글 쓰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석동이 좀 공유가 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책 얘기를 뭐 다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이제 학교에서 발표도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보고요. 우선 이제 오버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5개 장으로 돼 있죠. 부록 빼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독립성이 있어 보여요, 그죠? 네. 이게 한꺼번에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계획에서 쓰신 건가요? 아유 벌써 90년대부터 썼던 논문들이 기반이 됐죠. 그게 그래서 다시 쓰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 그렇죠. 그게 기본 근간이 돼서 다시 쓴 건데 90년대부터 발표한 한의학 논문들은 제가 철학 학회지에 실은 게 아니라 다 한의학 관련 학회지에 실은 거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제 주변에 철학하는 사람들, 인문학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용을 쭉 훑어보면요, 1장 기와 도의 자연 철학, 그리고 쭉 저기 4장까지 이제 자연과 이런 거고, 이제 마지막에 생로병사의 자연 철학인데 이게 사실 그 결론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공부해온 게 이런 쪽이거든, 이쪽으로 생로병사의 자연 철학. 전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시간이 상당히 길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냥 여타의 철학 측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느낌이 뭐냐면 이거는 어떤 일종의 실천 철학이다 또는 삶의 철학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 생로병사에 관한 거는 한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양생 개념인데 그렇죠. 기존의 양생 개념은 전부 다 자기 개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몸 하나 잘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황제내경도 잘 깊이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황제내경 잘 읽어보면 자기 몸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의 몸이 같이 양생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양생 개념이 쉽지만은 않은데 조금 더 현대 과학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면역 혹은 면역학 혹은 면역성 면역스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개별 면역이 아니라 집단 면역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집단 면역이라는 말 대신에
공동체 면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양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게 사실은 황제내경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회적 의미다라고 저는 그 마지막 챕터에서 결론 삼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섞여 있는데 동과 서, 고대와 현대, 그다음에 과학과 인문학이 섞여 있는데 이제 이 면역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보면은 선생님 여기서 저 얘기를 전혀 안 쓰셨던데 면역에 관련된 최신 철학을 보면 예를 들면 저 이태리의 에스포지토 같은 사람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면역에 관련된 지난번 코로나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지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또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런 삶의 철학을 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하겠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선생님 또 계속 진화 얘기를 하시잖아요. 진화 존재론, 진화 인식론 이런지 그것과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진화에는 크게 보면은 이 계통 진화가 있고 계통 진화라는 거는 진화의 핵심이 모든 생명종의 원천 뿌리는 한 종이다라고 하는 이제 조상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진화론의 핵심인데 그걸 크게 말하면 이제 계통 혹은 역사 수직적인 진화가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역사 수직적 진화 말고 우리 공간 같은 공간에 수평적 진화가 있거든요. 그 수평적 진화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공생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생하면 이제 마글리스의 외부공생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마글리스의 외부공생 즉 이제 쉽게 말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고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소화가 아니라 같이 살아있는 채 공존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왔을 때 모든 과학자와 모든 스콜라로부터 비난을 엄청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진화 방식이다. 그렇죠. 요즘은 대학교 교과서에 아주 당당하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공생이라고 하는 거, 다시요. 수평진화라고 하는 개념도 진화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의 그런 한 축, 이 수평진화, 즉 이 공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 의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와 의사, 환자와 한의사 사이의 관계도 만약에 이 수평적 공생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현실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경험이라는 말로 표현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저렇게 이 빨간색의 줄무늬를 느꼈다. 지각으로 지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수동적인 경험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경험은 참여하는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동적인 느낌이 아니라 참여하는 느낌을 그게 바로 경험이고 그 경험이 아까 얘기했었던 진화론적인 수평 진화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다. 그 사이에는 논증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런 거가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여기 표현 2장에서 관계망과 위상공간 아니야. 관계망. 그다음 또 기통관계론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연결되는 거 수평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참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유물론을 가요, 그죠? 캐런 바라드 같은 경우가 이제 행위적 실제론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죠? 예. 우리는 우리들이 옛날부터 사실 공부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그냥
뭐 명시적으로 그게 연결을 안 시켰단 말이죠. 그냥 다 네, 맞아요. 속으로는 몸으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는 그걸 모른 척 했던 거 아닌가. 아, 그 지식의 관습에 우리 빠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간섭. 그래서 그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뭐 길게는 무슨 뭐 서양의 근대로부터 했다고 그러지만 또 뭐 사실 그 서양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죠? 예를 들면 뭐 여기서도 뭐 주자 이후에 사실은 그런 이혼론이 굳어져 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유학자들의 의학 이제 뭐 그런 의미를 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약이 후퇴하는 듯도 보여져. 이론적으로 후퇴가 아니라 민중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죠. 그것을 다시 우리 의학을 궁정에서 민중으로 다시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마 19세기 이재마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그것도 한 참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험은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수평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사실 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 서양의 경험주의 철학도 있고 하지만 그때 그 경험주의 철학하고 많이 다르죠. 예, 그런 지각적 그렇죠. 그런 혹은 주관적 경험하고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뭐 좋을 지금 것 무슨 같아요. 뭐 체험주의라고 그러는 철학을 또 그 경험 혹은 그 경험주의랑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 근데 그 결국은 이게 우리 전통하고 맞닿아 있더라. 우리 경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그 경험을 다시 재발견하는 거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들리지도 그렇잖아요. 초월론적 개념 경험론이라고 하던가요? 예, 예. 그 경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초월론이라고. 초월론적 초월 그죠? 그걸 경험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의학도 뭐 서양 의학 동양의학 말할 것도 없이 경험으로부터 너무 유리돼 있다. 그 환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면역에서 관계, 위상건강, 경험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한약을 얘기하면 이것도 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장이 기와 독의 자연 철학인데 그 기에 대한 뭐랄까 새로운 해석이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어쨌든 간에 기와 도의 관계 또는 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사실은 선생님이나 저나 같이 20몇 년 전부터 박석준 선생님이 관리하시던 동가연 연구실에서 이런 공부를 좀 해왔단 말이죠. 근데 저는 보는 입장이 기에 대한 뭐 얘기는 뭐 너무 많지만 일단 육아 철학에서 말하는 이기론하고는 좀 다른 범주에서 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질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부터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물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그 의학적 기가 좀 이렇게 해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통관계 얘기를 했지만 그 기통관계라고 하는 말은 이제 1980년대 중국 의철학자 장백견이 한 말인데 그걸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용어로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위상 공간이죠. 그 물론 위상 공간은 수학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물리적인 개념하고 연관시켰다면 이제 내 몸에 도는 기가 단순하게 국소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내 발가락에 느껴지는 그러한 감각적 기가 내 몸 전체와
기통이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관이 되고 그 사회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엘렉트론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자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어저께 밤하늘의 목성을 망원경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목성에 있는 어떤 돌에 있는 전자와 목성뿐만이 아니라 400억 광년 저 멀리 있는 별에서 온 포톤 광자와 내 옆에 있는 광자는 똑같다고요. 질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몸에 있는 전자와 목성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질적으로 똑같을까? 이거 그냥 뭐 단순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와 마찬가지로 내 몸에 있는 기의 어떤 것과 너의 몸 그리고 저쪽 저 바다에 일고 있는 파도 속에서 일어나는 전자의 어떤 것 그게 전부 다 같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서로 연결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소통 가능한 그 물리적이고 철학적인 기반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황제내경이 들어오는 거죠. 황제내경에 기라고 하는 말이 한 3,100번이 넘거든요. 이 3,100번이 기라는 말이 명사로, 형용사로 또 혹은 부사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기에 대해서 딱 분질러서 한마디로 정의되는 적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양적인 의미로서 그런 주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체 개념이 쉽게 말해서 주어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회가 어렵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기를 이상하게 주술, 신비, 이 마법 혹은 자기만의 독특한 소유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죠. 그래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 기에 관련 얘기하셨고 뭐 대충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아니니까 네. 대충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죠. 저도 사실 뭐 어제 인터뷰를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 아무런 그 감이 없이 그냥 시작하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거는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유물론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회절자연주의라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요것도 아주 재밌는 그 용어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지만 사실 이거를 신유물론의 철학적 개념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헤로웨이가 사용한 거를 버라드가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또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이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사실은 양자역학자 닐즈 보아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물리적으로만 아니고 물리적인 개념은 벌써 오래됐죠. 토마스 영이 나올 때부터 이게 사용되었으니까 몇백 년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절 개념은 항상 이 반영 개념하고 대비시켜서 이제 헤로웨이가 사용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혹은 사물을 경험할 때 단순하게 경험주의 철학으로 즉 지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서술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30g의 플라스틱으로 밑면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물질 환원주의를 설명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반영주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헤로웨이가 말하는 회절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런 반영주의의 근대인들이 만든 이 반영주의가 과학을 성립시키긴 했지만 그 대신에 세계와 우리 인간 이 객체를 완전히 분산 혹은 소멸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인간, 즉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이 객체를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이제 회절 방법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회절 방법론이라는 건 이렇게 이 객체를, 이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39g의 플라스틱과 5g의 부드러운 천이라고 하는 그런 원자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울 수 있는데 이 지워진 거를 지우지 말아야 될 거를 내가 잘못 지운 것에 대한 어떠한 상황들, 경험들이 이 안에 다 같이 걸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는 굉장히 소박한 일차적인 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근대인이 자랑을 했었던 논리와 이성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그러한 객체지향성 존재자들을 설명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희한하게도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격이나 황제내격, 특히 황제내격을 현실의학으로 많이 바꿔서 리텍스트한 장준경의 문헌들은 거의 다 회절 방법론이라고 하는 렌즈로 재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한의사들이 이 진맥을 하잖아요. 손목을 잡고 자세히 여기 가로로 세 분절, 세로로 세 분절 하고 압력이 어떤 네, 연습 많이 합니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걸 기계로 측정하는 그러한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기계도 뭐 그래서 그 기계 성능이 좋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기계가 사람의 진맥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뛰어나다라고 가정을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기계를 통한 진맥은 사실은 한의사와 환자 사이의 경험의 맥락을 다 끊어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관찰의 수준을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관찰의 수준하고 지금 얘기했었던 근대인이 말한 이 반영적인 방법론으로 국한된 게 아니에요. 맥진 그 자체는. 그래서 그 기계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사용하면서 이 경험의 물질론이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그런 걸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우리 기계를 굉장히 좋은 이 관찰 측정 장비를 통해 가지고 좋은 기계를 만들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표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동형성이라는 말인데요. 동형성 이게 뭐 인간과 자연과의 동형성 또 다른 여러 가지 적용되는 거겠죠. 이거를 아이소모르피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다른 분야에서 쓰는 말인가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엔 물리적 개념이지만 사회과학에서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황제내경을 20세기의 언어로 재구성해가지고 설명한 중국
이 철학자의 책을 한국에 80년대 나온 1980년대에 나온 책이거든요. 최근 책이죠. 그 책에서 나온 개념들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받은 건데 우주의 구조와 그리고 사회 구조, 우리 조선 한의학에서는 세회라고 세회 표현하죠. 이재모가 한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 개념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영어의 population 개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심리 구조와 그다음에 전체로서 나를 나눈다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와 그다음에 주체,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만물, 혹은 자연, 혹은 우주, 혹은 세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 카테고리가 서로 그 구조가 같고 그 다음에 흐름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조모피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죠. 그 근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근거 중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기의 존재성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퀄리티, 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그 원천이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만물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는 거꾸로 그 만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나 나와 너가 구성된 이 우리 사회, 집단 혹은 촌락, 지리적인 그러한 어떠한 뭐 마을도 되고 그것도 굉장히 동형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더 재미난 거는 나의 몸과 나의 정신이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는 선생님도 그 잘 아시고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라는 게 구분이 없죠. 그냥 몸이죠,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려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대화로 무장되거나 근대화로 포장된 우리들이에요. 동양 사람도 사실 근대화로 다 그렇죠. 포장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이 책의 저자는 할 수 없이 나를 심리와 몸으로 할 수 없이 나눈 겁니다. 근데 그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나라는 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혹은 만물,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만물이라는 표현이 네이처에 가장 가깝잖아요. 그 만물과 분리되지 않고 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부분도 아주 재미나요. 인간, 저기 소나무, 저기 바다 일렁이는 바닷물에 튕겨서 나오는 그 거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부분들의 합이 만물이다라고 하는, 만물을 분해하면은 부분이 되고 부분들이 되고 부분들을 다시 조립하면 만물이 되는 이런 구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이제 해부학적인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내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부분들이 저 소나무 하나에 만물이 다 이렇게 새겨져 한자로 각인
각인되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속에 이 만물이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환원론적인 부속품이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대충 이제 그 얘기는 훑었는데요. 이제 그 현실적인 뭐 함축이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그 뭐 지금 제가 그 어떤 책을 한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제목이 환자 중심 의학이에요. Patient Centered Medicine Transition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환기의 환자 중심 의학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환자 중심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관계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각 관계 항을 중심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의사냐, 의사 중심이냐, 환자 중심이냐. 근데 그래서 환자 중심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관계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면은 저도 그 번역서의 제목을 관계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의학 공부하면서 이제 인간의학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말한 휴머니즘하고 신유물론에서 말하는 그 인간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르죠. 휴머니즘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이제마의 또 인간의학도 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말을 인간의학이라고 얘기를 그러셨더라고요. 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는 인간과 휴머니즘의 인간.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20세기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인간만이 특별하고 예외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예외주의로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책의 저자들의 블리클리라고. 그 저자나 이제마가 말한 인간의학의 인간이나 또 우리가 이제 돌봄의학 공부할 때 말한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그 인간은 사실은 뭐냐? 이런 인간 예외주의의 인간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관계주의로서 인간을 얘기를 해서 이제 카데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범주를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또 우리들의 과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제가 번역하는 그 책도 보니까 거의 안 읽힌 것 같아요.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영국으로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고 그쪽에서도 거기서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이론을 가지고 의학 교육 개혁을 실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파급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현실인 거죠, 우리.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그 철학적인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변화를 한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많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한 3분의 2쯤 했는데. 어이구.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비슷해요. 이렇게 연결돼서 전부 다. 그러니까 또 동양 쪽으로는 전혀 건드리지 않지만 뭐 신유물 들레즈 뭐 그다음에 라투르 뭐 그다음에 뭐 앵거스 언급이 되네. 언급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ANT를 아주 주요 무기로 쓰거든요. 신유물론의 의학이네. 그렇죠. 신유물론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레즈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선 네트워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관계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ANT도 네트워크잖아요. 그 거기는 뭐 앵거스트롬이라는 사람은 네트워크로 안 그러고 노트워크래. 노트 노드 아니 노트 KNOT. 노트 워크. 그러니까 매듭짓기죠, 매듭짓기. 그 사람이 만드는 말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참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그 있잖아요. 그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 네, 그 노드고 헤로웨이도 노트라는 말을 쓰죠. 그래. 헤로웨이 썼구나. 네. 노드 그러니까 노트워크로 쓰는데,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뭔가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매듭 짓는다는 거랑 거의 통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학적 실천을 새롭게 개념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ANT를 이용해서
뭐 환자, 뭐 의사 이런 인간 생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뭐 인공물들도 포함해서 거기 관계되는 걸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특히 영미권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이제 거기서 했더라고요. 근데 저 그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돌봄의학에서 그렇죠. 많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동서양 구분하기 전에 그 황제 내경 제가 지금 얘기 많이 했지만 그 내경만이 갖고 있는 뭐 고유성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일반성이 우리가 20세기에서도 이제 네. 그런 편협된 그런 관찰이나 편협된 인간주의 좀 벗어나자 하는 그런 시도는 여기저기 있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다. 조금씩.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의학 교육 현장에 좀 있어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일은 얘기 안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은 비슷한 이런 구조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그런 얘기할 때 학생들이 그걸 수긍을 해요? 잘 못하죠. 못하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인제대학에 우리 이병도 학장이라는 분이 그 사람이 이제 의학 교육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양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데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명시적으로 이런 뭐 개념화되어 있는 딱 그걸 갖다가 이렇게 퍼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 스며들듯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더군다나 의사들 뭐 기존의 의사들은 더군다나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의료 인문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혀 한 20년 전만 해도 뭐 그게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막 대학마다 다 있고 대학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내용적으로는 얼마나 깊이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스며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학 교육이 프렉스널 보고서 이후에 이제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 자리 잡고 있던 것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좀 저는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한의학의 몰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한의학의 몰락이 저렇게 몰락할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90년대에 한참 붐이 엄청났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막 죽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어떤 실천의학, 서양의학 기준으로 본 그런 효용은 없다고 저도 그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없죠. 서양의학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한의학의 몰락으로 그렇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렇지. 그래서 그건 뭐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런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대안들이 모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저는 더 절실한 게 뭐 한의학으로서도 절실하지만 서양의학의 입장에서도 봐서 이런 사유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도 모셨고 오늘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정목 선생님 모시고 가야 되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편집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어. 안 해도 돼요.